수도권에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도 어제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요.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도 자유로워지면서 하루 만에 일상의 풍경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반년 만에 다시 800만대로 늘었고요. 무엇보다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새 거리두기 과연 괜찮은 건지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보건복지국에서 이동환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신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고려대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전과 세종에서도 노래 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의 다중시설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83%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방역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도 처음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델타 변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사람이 늦게 진단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단 시점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부터 새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것보다 어제 참 보건복지국장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중책을 맡으셨는데 일단 그 부분 대전에서 새롭게 도입된 거리두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국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대전시에서 새로 도입된 그 거리두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동안에 작년에 2월 21일 날 대전시에 네. 첫 확진자가 나타나서 그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그걸 좀 확대해서 네. 5단계에 걸친 거리두기를 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까지 5단계를 해왔는데 사실 그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어요. 소상공인분들이 특히 어려워하셨죠. 그 단계도 너무 세밀화돼 있고 또 그 시민들의 피로도 사적 모임을 5인 이상을 또 금지하다 보니까 네. 시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서 또 방역 회의로도 이어지는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좀 길다고 해서 이제 4단계로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에서부터 시작했고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게 또 세 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그 확진자 수에 따라서 단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인구가 그 확진자 수가 주간 평균으로 15명 미만이면 1단계, 넘으면 2단계, 30명 이상이면 3단계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사적 모임 제한입니다. 그거를 현실에 막 조정한 건데요. 1단계는 인원 제한이 없고요. 2단계는 8인까지 모일 수 있는 거고 3, 4단계는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 시설별로 방역의 형평성을 고려했는데 비슷한 그 시설을 1, 2,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수용 인원이나 집합 금지들을 형평화시켰다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우리 대전시에는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 그 확산세가 좀 현재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7월 14일까지 2주간 유예를 2주간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8인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예 기간을 2주간은 사적 모임 인원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2주 동안은 8인까지만. 그렇습니다. 대전, 세종, 천안과 논산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신 박사님, 근데 수도권 확산세는 좀
좀 뭐 어떻게 보면 두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뭐 반년 만에 확진자 수가 800명대, 826명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은 유예가 됐지만 비수도권은 거리두기가 개편이 됐습니다.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19 유행을 이제 통제하는 이제 중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기본 바탕이 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이제 백신 접종이 하나가 있고 네. 또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 요소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에 의한 그런 확산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네. 지금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까지는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지금 6월 말까지 네. 보통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네,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50% 이상 1차 접종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20에서 50대 사회 활동이 활발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런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60대 미만 연령에서의 1차 백신 접종률이 10%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인데 이제 백신 접종에 의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이 네, 이제 수도권이고 네. 아. 더더군다나 이제 비수도권에 비해서 밀집된 고위험 시설들도 많고 다중이용 시설들도 많고 이제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전파력이 이제 그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델타 변이까지도 네, 일부 네.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에 비해서 사실 그런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백신 접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사실 이걸 갖다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비수도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여유가 있고 좀 통제가 네, 잘 될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네. 여기에 하나 지금 변수가 등장한 것이 지금 7월과 8월이 이제 휴가철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중요 여행지에 휴가지로 이제 떠나겠죠. 오게 예. 될 텐데 지금의 코로나19의 주된 유행은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자들, 본인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조용한 전파자들에 의해서 이제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런 네. 사람들이 비수도권에 있는 유명 여행지에 모여가지고 네. 이제 방문을 하게 됐을 때 그 지역에 이제 감염을 전파할 우려도 있고 네, 또 네. 사람들이 또 그런 여행지에 모이면서 전국 네. 각지에서 그 안에서 또 퍼져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비수도권은 지금 코로나19 유행의 안정세는 맞지만 네, 네. 지금의 휴가철에 그런 대비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수도권에 있는 그런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전파될 이게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 전국적인 그런 유행의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최대한 네. 휴가철을 분산시키고 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노력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또 젊은 층이 휴가를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고령층보다는 그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요. 성 교수님, 오늘 총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라도 거리두기를 상향할 수 있다. 예, 지금 신 박사님 좀 우려된다는 톤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신 박사님 말씀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거리두기가 개편이 되는 거와 관련해서 네, 지금 지적하신 뭐 휴가철이 겹친다거나 네, 네. 조용한 전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분명히 방역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심리적 예, 방역. 무슨 얘기냐면은 예, 예.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그 정도에 비해서 네. 일반인 분들이 그 느끼시기에 예. 아 이제는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네. 있을 수 있어서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방역적인 노력이라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은 완전히 마스크를 벗을 상황이 아닌데 네, 백신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러니까 그 방역 조치도 네. 완화가 되네. 이게 너무 이제 그 크게 반영이 되면 네. 이런 그 방역 조치가 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 방역 당국에 이제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네. 이런 그 백신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사회적 네. 거리두기는 최고의 방역 정책이다라는 것을 네. 좀 더 강력하게 좀 홍보도 하고 네. 더 많이 알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보면은 이게 좀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옛날처럼 뭐 밤늦게까지 술 먹거나 네, 뭐 네. 식당에 가서 그 뭐 회식을 하거나 이런 네, 게 네.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네.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잘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1차 접종만 했더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과거로 돌아 일상을 회복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센터님 심리적 방역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어떤 것이 꼭 중요하다 예.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방역의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어떤 선거나 과학적인 그런 기반을 한 그 방역.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인, 사회문화적인 이제 그런 그 방역, 그다음에 심리적인 방역 이 세 가지가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느 한 곳에만 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은 특히 좀 유연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5단계에서 4단계로 이번에 이제 7월 1일부터 바꾸면서 네. 거의 전면적으로 좀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갑자기 이제 급증을 하니까 네. 특히 이제 수도권은 과거에 지금 하던 것 그대로 유지를 지금 당분간 하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일주일 해보고 또 그래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또 더 연장을 해서 또 나중에는 또 필요하면 상향 조정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의 이 그런 조치는 기존에 4인 제한을 하고 네. 또 우리가 식당이나 술집을 10시까지 또 제한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고요. 앞으로 이런 앞으로 4단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조화롭게 소통하면서 유연하게 때로는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강하게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그렇게 강하게만 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 그것이 수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또 잘 지키지를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용성까지 고려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라든지 또 심리적인 것들 또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하는 그런 방역이 앞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 박사님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변수로 말씀하신 게 델타 변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 수가 2만 명씩 나온다고 하죠. 델타 변이 전 세계적인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도 좀 걱정을 해야 될 단계인 건 분명한 거죠. 예. 그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네. 유행이 길어지게 되면 보다 전파력은 높이지만 숙주를 죽이지 않는 치명률은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변이가 일어납니다. 네, 네. 코로나19도 지금 1년 이상 이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진행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영국발 변이, 남아공발 변이 이렇게 이제 불러왔던 그런 변이들을 네, WHO에서 이제 그 그리스 알파벳으로 네, 알파, 네. 베타, 감마, 델타에서 지금 람다까지 11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11개나 되는군요. 예, 근데 그 변이 중에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변이가 이제 7개고 네.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려 변입니다. 네, 네. 이제 이 우려 변이는 왜 우려 변이냐면 대부분 전파력이나 백신 회피 효과들이 있는 그런 변이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 유행했을 때에 그런 그 유행을 이제 촉발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2가지 변이가 이제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네. 알파 변이인 영국발 변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던 알파 변이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인도발 변이라고 불렸던 델타 변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부터 나타났었고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이제 많이 유행을 했는데 네. 기존의 그 우한에 있던 그런 와일드 타입보다 한 전파력을 50% 이상 이제 올리고 네. 근데 그 백신의 효과는 크게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발 변이가 그 우세종이 되어 있었지만 네.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위주로 접종을 진행하면서 네. 사실 확진자 수가 확 줄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게 이제 인도에서 이제 대규모 유행이 생기면서 인도발 델타 변이 또 델타 플러스 변이가 생기면서 네, 네. 지금 인도발 델타 변이는 영국발 변이보다 지금 그 전파력이 한 60% 이상 이제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파력이 워낙 강한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면서 우세종이 되다 보니까 영국에서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유행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네, 네.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일본은 이제 올림픽 앞두고 있는데 네, 신규 네. 확진자의 30% 이상이 지금 델타 변이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건 결국 뭐냐면 이 지역 사회에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네. 통제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직은 이제
그 유입의 초기 단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변이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이제 전파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초기부터 잘 막지 않으면 후기에 이제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지금 뭐 1,000명대까지 줄었다가 뭐 3만 명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젊은 층에 접종 안 한 사람들 중심으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나라에 델타 변이가 들어와서 유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막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장님, 뭐 저희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지만 수도권에서는 뭐 홍대 주점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어학원 관련해서 델타 변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대전에선 뭐 알파 변이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대전에서도 델타 변이가 지금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서도 저희가 샘플링 검사를 한 41건을 지금까지 했었고요. 거기에서 영국발 알파 변이가 지금 많이 다수 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그걸 보면은 34건은 이제 국내 발생이고 7건은 해외 입국인데 그 중에서도 델타 변이는 2건이 샘플링 검사에서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아, 41건 중에 2건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대전에도 이미 전파가 됐다고 봐도 뭐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교수님, 델타 변이 왜 위험한 겁니까? 보통 그 전파력이 높아지면 치명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빨리 번지긴 해도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알파 변이라고 하는 영국 변이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기존의 우한 바이러스보다 한 60% 정도 전파력이 세다라고는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는 이 알파 변이보다도 또 한 50%에서 60% 정도 전염력이 더 세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 폭발적인 전파,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 보고하는 것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뭐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됐던 사례가 있다. 14초 만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전파력이 세지는 것 때문에 조용한 전파가 늘어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이 백신이 전 국민의 80% 정도가 백신을 했어요. 그런데 감염자 수가 뭐 3만 명 이렇게 나오다가 1,000명 이하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2만 명 이상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영국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의 96%가 델타 변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델타가 번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백신이 저렇게 많이 됐는데도 델타 변이가 번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항상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백신을 하더라도 방역 정책,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반이 되는 개인위생이 철저하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방역을 펼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2주에 2배씩 델타 바이러스의 확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아무리 철저히 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성상 이런 돌연변이는 앞으로 뭐 아까 11가지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백신이 이루어지고 또 돌연변이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돌연변이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지고 또 돌연변이 이 숨바꼭질은 당분간 계속돼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백신을 맞으면 델타 변이도 괜찮을 거라는 보도도 있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뭐 백신을 맞아도 뭐 1차 접종만 한 경우도 있고요. 2차까지 완료를 한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확하게 이게 좀 물론 뭐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 어떻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주요 변이인 알파, 베타, 델타, 감마까지 이제 지금 델타까지 이제 4가지 변이가 있는데요. 일단 인도발 변이까지는 지금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 중에서 적어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을 그러니까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는 기존의 와일드 타입 예전 변이주보다 한 5% 정도 살짝 떨어진 정도의 그런 예방 효과, 그러니까 항체 양성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뭐 방어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령
접종을 2회까지 다 맞춰서 접종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리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네, 하는데 네. 돌파 감염에 걸리게 되더라도 접종을 2회까지 마친 분들 같은 경우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온 그런 그 변이까지는 네, 네. 지금에 있는 백신을 완료했을 때에 어느 정도 안전성을 담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백신의 효과를 좀 더 회피를 하게 되거나 네, 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맞았던 백신들 중에 뭐 얀센이나 다른 종류의 백신들이 조금 그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네, 네. 지금 그 교차 접종이나 아니면 부스터샷이라는 그런 추가적인 접종을 통해서 네, 네. 그런 부분을 향후 보완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지금 개발된 우리나라에서 주로 접종된 부분들은 지금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의 예방 접종의 그 방역의 방점은 최대한 그 예방 접종 완료자를 늘리는 데에 지금 네, 맞춰줘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에 조금 더 보태면 네, 네. 영국이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주요 변이 발화에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알파 변이.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도 지금 뭐 이 신규 확진자 가운데 90%가 넘거든요. 그렇게 네, 이제 네. 이 지금 영국이 뭐 신규 확진자가 뭐 거의 26,000명 이렇게 요즘 나오고 있으니까요. 영국 보건국이 작년 10월부터 지난 6월 7일까지의 변이 바이러스들의 어떤 그 상황을 좀 분석한 통계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걸 보면 알파 변이에 감염된 분들이 수처럼 영국 시작됐으니 많죠. 네. 그게 무려 이제 우리 분석 대상이 한 20만 명이 넘는데요. 거기에 치명률이 한 1.9% 나왔어요. 네. 치명률은 이제 감염되신 분과 확진자 가운데 네, 사망하신 분 그런 이제 치명률인데 델타는 이제 이 17,000명 정도가 분석 대상이었는데 네, 네. 아무래도 뒤에 나온 그 변이니까 감염된 사람이 좀 적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이제 이 치명률은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델타 변이가 치명률이 매우 낮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알파 변이가 영국에서 확산될 때는 아직까지 그 소위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지 이런 백신들을 2차까지 접종하신 노인들 네, 네. 치명률이 높으신 분들이 노인들이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가 안 되어서 네, 네. 알파 변이 때문에 이렇게 치명률이 높았고 네, 네. 뒤늦게 이제 델타 변이가 더 이 전파력도 더 강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감염되신 분들의 중에서 사망하시는 분은 매우 낮은 거죠. 네, 그 네. 이야기는 이미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대부분 다 거의 다 뭐 90% 넘게 다 맞췄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위중증까지 가서 사망하시는 사례는 매우 낮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신을 2차례 접종하게 되면 소위 치명률 이런 것들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그 두 분의 지금- 말씀을 조금 예. 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통계를 이제 조금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사망자의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신 부분의 99.5%가 네.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에요. 절대 다수가.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백신을 맞고서는 사망에 이르기는 매우 극히 드물다라는 게 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지금까지 물론 뭐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매우 세지만 또 네, 네. 여러 가지 학술적인 내용으로 보면 알파나 델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네. 백신을 제대로 접종만 하면 절대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더 독려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내 2차 접종까지 하신 분은 뭐 한 10% 수준에 불과하고요. 1차 접종만 마치신 분이 29.9%인가요? 근데 부스터샷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부스터샷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그럼 1차 그 접종을 많은 분들에게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스터샷 같은 걸 저희가 대비하는 게 중요할까요? 부스터샷을 하게 되면 네,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 면역력이 훨씬 중앙체가 올라간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확인이 네, 되고 네.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스터샷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입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 예. 그 부분보다는 뭐 예를 들면 화이자를 2회 접종을 해서 완료하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2회 접종해서 완료하고 또는 네. 얀센은 한 번만 맞는 백신이니까 그 권고되는 백신들을 절대 다수에게 빠르게 맞히는 게 저는 더 네. 중요하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하다. 국장님,
저희 지역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정부에서는 9월 말까지 뭐 전 국민 70%가 목표였죠. 1차 접종 70%는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지금 전 146만 명 인구 중에 41만 명으로 한 28%가 접종을 완료했고요. 네네. 1차로. 네네. 2차 접종도 완료돼서 13만 명으로 9.2%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 평균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데요. 네, 네. 한번 7월부터는 그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를 시작으로 해서 18세 이상 일반 시민 네, 75만 명을 차질 없이 접종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전 시민의 70% 이상 접종을 11월 말까지는 다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백신을 2차까지 맞았는데 아까 신 박사님이 잠깐 말씀해 돌파 감염 얘기하셨잖아요. 백신을 2차까지 맞고도 지금 확진되신 분들이 대전에서도 제가 그때 기사 뭐 얼핏 기억나는 건 뭐 샘플이 얼마 안 됐습니다. 뭐 30건 중에 4건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돌파 감염도 뭐 빈번하다고 얘기하고는 없지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2차 접종을 완료한 13만 4천 명 중에 네, 돌파 감염이 5건으로 지금 5건이요. 예, 보고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0.004% 극소수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네, 네. 저희 이 돌파 감염 아까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 박사님 돌파 감염 이건 저희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돌파 감염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네. 백신을 2차까지 다 맞더라도 뭐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가 한 90% 이상 정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보다 좀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런 백신 접종을 해도 100%다 이제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그 접종자들에게도 이제 그 어찌 보면 확진자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백신 접종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지역 사회에 그 백신을 좀 무력화시키는 네, 네. 추가적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혹시 유행을 했을 때는 네, 네. 그런 그 접종을 하고 나서도 그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니까 이제 네, 접종자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생기는 거지만 돌파 감염이 지역 사회에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럼 혹시라도 이 지역 사회에 네, 우리가 지금 접종한 그런 백신을 좀 효과를 떨어뜨리는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없느냐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네. 그 워닝 사인이 되는 거죠. 네. 돌파 감염은 그 지금 미국에서 대규모 통계로 임상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네. 이제 대규모 그 그룹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1% 정도 네,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조금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 네, 돌파 네. 감염이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네, 네. 백신을 맞고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전파력도 떨어지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희망적인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 돌파 감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무조건 백신 맞은 그 절대 다수를 또 늘려놔야 네. 전체적인 확산을 막는데 최소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백신이- 예. 돌파 감염을 너무 이제 두려워한다든지 이렇게 네, 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네, 네. 다른 그 감염병 그 백신 사례들도 보면 그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항체가 사실상 거의 생기지 않는 분들도 매우 드물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항체가 이제 미약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인종에 따라서 혹은 또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특이한 그런 것 때문에 뭐 3번, 4번 이렇게 맞아도 항체가 전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과거에 B형 감염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제 돌파 감염이라는 게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네, 네. 내가 2번 다 이 주사를 갖다가 2차례 맞고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비슷한 어떤 의심 증상이 있으면 네, 네. 그 즉각 좀 일찍 신고를 해서 혹은 또 우리가 검사를 받으러 가서 한번 자신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감염된 그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뭐 네, 그런 네. 것들을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패널분들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백신 접종자 수를 빨리 늘리는 게 시급한데 그게 뭐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 박사님, 뭐 국내 유입도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유입 막으려면 그럼 저희가 어떤 점을 제일 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네,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백신 접종자 수를 특히 이제 20에서 50대 백신 접종사들을 이제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좀 완화가 되고 뭐 실제적으로 위험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이동해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을 때 네.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2차적으로는 그런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 자체적으로도 네.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셨을 때 네. 본인들이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잘 그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은 다 있습니다. 뭐 서해안은 여름 피서지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관광객들이 서해안 해수욕장에 몰리겠죠. 대전하고 세종은 사실 반수도권입니다. 뭐 교류가 워낙 많죠. 뭐 생태계가 완전히 뭐 거의 같은 생태계는 아니지만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요. 저희는 어떤 점을 좀 고민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휴가철에 네, 그 네. 분명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그 방역 작업은 중요한데 네, 네. 사실 조금 다행인 점은 그 아주 대다수를 이루는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를 델타 바이러스가 이루고 있는 뭐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초기 단계다. 신규 델타 예, 확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발생하는 그리고 아직 뭐 우리나라가 뭐 800명 정도 최근에 발생을 해서 우려는 낳고 있지만 네, 네. 그래도 방역 당국이 감당할 수준의 발생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네. 이런 신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네, 빨리빨리 이제 대응을 하고 지금처럼 잘 해왔듯이 네, 네. 또 동선을 관리하고 동선에 겹치는 분들 빨리빨리 방역 조치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네, 네. 좀 미국이나 영국보다 델타 변이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절대 수가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뭐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 들으셨는데 혹시 뭐 대전시에서는 특별히 좀 주안을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방역 대책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예,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네, 네. 정부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네, 하고 네. 있고 6월 30일 날 그 중앙대책본부에서는 네, 지금 네. 방안을 강구 중으로 네,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네. 그 델타 바이러스 두 분이 다 해외 입국자세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셨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에 대한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아직 자가격리를 더 확고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아까 좀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네, 우리 네. 대전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입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작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네. 저희가 그 2,600명이 넘는 확진자 네. 수가 나왔는데 그 반 정도가 지난 4, 5, 6월 세 달에 네. 걸쳐서 지금 발생이 맞습니다. 됐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또 활성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휴가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러다 네, 보면 수도권의 인구가 또 저희한테 또 밀려올 수도 있고 네, 네. 또 여름철이다 보면 고온이기 때문에 네. 그 에어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면 네. 밀폐 환경이 또 조성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네, 굉장히 네.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다고 해서 이게 방역이 완화된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예, 바이러스는 이게 어떤 1대1로 이렇게 감염되는 게 아니라 네, 네. 1대 다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네, 네. 특히 그 마스크의 그 유용성이 늘 강조되는데요. 아무리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마스크를 실내에서나 또 네. 실외에 나갈 때도 꼭 해주셔서 네. 그 방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것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11월 말까지 네, 네. 그 백신 접종을 70% 이상 목표를 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 그것만 완료되면 예.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충청도까지 특히 서해안에 이제 해수욕 네. 저기 유명 해수욕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과거에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뭐 엄청나게 모여서 북적북적했는데 예, 예.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자제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해수욕장의 그 인원 제한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왜냐하면 해수욕장이라는 게 뭐 물속에 들어가면서까지 마스크를 쓰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적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그 환경이 오히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인원 제한을 좀 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밀접 환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전파가 많이 되고 야외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만 있으면 네, 네. 그 감염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네, 사실은 낮는데 다만 이제 이 야간 같은 데는 우리가 단속을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간에는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서 술도 막 같이 마시게 되고 또 잘 모르는 사람 같이 또 어울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서 위험하니까 그런 지자체에서 조금 이번 여름에 특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이 바캉스 이런 것들이 8월 초중순이가 절정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때는 공무원들께서도 휴가 가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좀 가셔서 좀 단속을 좀 많이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고비가 8월 초중순에 만약에 확산이 되면 8월 말 9월 초에 이제 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거거든요. 네, 네. 이게 가장 소위 말하는 위험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로나 1년 6개월 정도 지났나요? 거의 사람들의 어떤 방역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여행에 대한 욕구 이런 건 막 극에 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여름 피서철 해외는 못 가더라도 정말 피서지마다 인산인해를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피서지에서 다중을 접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역 대책, 개인 위생 수칙 이런 거 많이 들었지만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피서지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하고 또 무슨 QR 체크도 하고 네, 네. 여기도 체온을 알 수 재는 있는 뭐도 스티커도 하고요. 이제 예. 붙여주고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마스크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식약처 인증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 네. 물에 젖게 되면 안에 필터가 잘 손상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방수가 맞습니다. 돼서 예. 그래서 그런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기가 어렵고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불가능하죠. 또 예. 이 외에 해변으로 나와도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사실 그걸 제대로 착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그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네, 그거의 네. 효과를 해변에서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좀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네. 사람들과 어떻게든 2m 이상 거리를 뛸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만 이게 네. 해결이 되는 거지 방역 당국에서 암만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런 관리를 하려고 해도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4단계로 낮춰지면서 네.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자율과 책임을 갖다 강조하거든요. 자율과 그러니까 책임이요. 과거에는 방역 당국에서 제시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좀 강력한 기준이었다 그러면 네, 네. 지금은 경제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들과 개인의 그런 불편감을 최소화하면서 예. 그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게 요것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최소한이고 네, 네. 스스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위험 상황이 있을 때 네. 스스로가 마스크 잘 쓰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지켜줘야지만 이게 이제 이 상태의 완화된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시고 네. 본인이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를 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송 교수님,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2학기 전면 등교입니다. 교육부 방침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학기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확산세 속에 전면 등교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면 등교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인데요. 네, 저는 그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네. 지금 전파되는 양상을 보게 되면 네,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그 발생이 되거나 그런 적은 폭발적인 없었죠. 전파가 있는 예. 사례는 별로 없었고 네, 네. 그리고 전면 등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사분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네네. 직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개인적 위생,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할 수 있는 칸막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 네, 네. 우려만큼은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전면 등교 지금 이런 확산세 속에서 우려만큼은
괜찮을 것 같다고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센터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초중순에 예. 만약에 그 진짜 더 확산이 돼서 네. 진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뭐 1,500, 2,000 이렇게 넘어가면 네. 전면 등교도 그 당시 그렇게 되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잠재우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전면 등교를 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그 학습 저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학습 능력 이게 지난 이제 이 고2, 중3 대상으로 해서 2020년도 교육부가 학력 평가를 해보니까 소위 기초 학력 미달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 세대라는 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학교 뭐 초등학교 입학한다든지 중학교 간다든지 뭐 고3이라든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학력이 저하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회 진출해서도 여러 가지 뭐 낮을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하는 그런 것인데 학력 격차가 그래서 심해진다, 학부모들은 다수가 좀 전면 등교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은 혹시 학교라는 환경 자체가 밀집해서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행동을 갖다 자제하기가 힘든 그런 연령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직까지 이 사회,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만약에 가족들 사이에서 감염이 되어서 학교에 왔을 때 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이나 우리가 지난 1년 여 동안에 크게 문제된 적이 없어서 그만큼 이제 학부모나 또 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신 결과인데 우리가 잘 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학교의 전면 등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과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그런 게 있으면 좀 순차적으로 인원수 우리가 과거에 하듯이 다 전체 전면 등교하는 게 아니라 부분 등교를 한다든지 원격 수업하고 병행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대전시도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그 뭐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5일부터 뭐 학교 재량에 따라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2학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데 방역 당국에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예. 그 전면 등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도 우리 뭐 대입 수험생이나 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교 그 선생님들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한 5만 한 7천 명 됩니다. 그래서 미리 7월 말에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그 수시로 집단 감염이 되는 곳 학원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해서도 7월 말에 접종을 추진해서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거고요. 아까 교육청하고 학교에서도 방역 지침 준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이 급식 과정입니다. 급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면서 많이 감염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중요시 여기서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느덧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거세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된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언론에서 마지막 위기 계속 얘기했는데요. 정말 마지막 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점 노력해야 될까요? 이 부분 우리 신 박사님께 먼저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이제 이런 7, 8월이 정말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젊은 층들의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 최대한 막고 또 국내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때 그걸 최대한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해서 지금 자가격리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게 지금 방역 당국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거는 순서가 왔을 때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빨리 맞으시라. 완료를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더라도 본인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7, 8월에 휴가철에
이 여행지를 가셨을 때 가급적이면 한적한 여행지를 가셨으면 좋겠고요. 유명 여행지보다는.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이 많은 곳을 가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역 당국의 제시한 기준은 지금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과의 거리를 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하셔야지만 이번에 7, 8월의 이 위기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가를 가시더라도 자율과 책임은 잊지 마시라. 예, 송 교수님. 저는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2021년 2월 17일자 통계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꼭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이나 영국이 백신 접종을 50% 육박할 즈음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자는 제로였어요. 근데 100만 명당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6명에서 7명. 근데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250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숫자를 보였거든요. 그 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하지 않으면 백신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널리 이루어지더라도 마스크로 대표되는 그런 개인 방역 아무리 강조해도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백신을 맞으면은 뭐 이상한 병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수준의 그런 괴담 또는 백신은 나는 안 맞겠다 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신데 아까 통계상으로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사망자의 99.5%는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라 이 숫자를 좀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백신을 빨리 넓게 맞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예, 국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박사님과 교수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그 자율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자기 스스로와 가족, 또 조직, 사회를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가지고 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정말 좀 중요시 여겨주시고요. 하나가 백신 접종을 또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18세에서 49세 그 인구층이 가장 활동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8월에 그 49만 명이 접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접종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예, 저는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이제 육상 경기로 이제 우리가 비유하자면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라톤이 42.19km를 뛰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저 같은 사람 한 5시간 이렇게 가까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고 지루하기도 하고 뭐 물도 마시고 싶고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하면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1년 반 뭐 이리 가까운 이렇게 이제 상당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올 여름 바캉스 시즌이 이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인데 어쨌거나 이 바이러스와의 코로나 바이러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자기와 함께 다른 사람, 소위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사람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대화하고 술도 마시고 식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더라 좀 참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이제 이 앞으로 이 백신을 뭐 2차 접종을 빨리 마치는 거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 수급이 지금 7월 달은 좀 원만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좀 소강 상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백신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특히 이제 3분기부터는 그렇게 될 텐데 좀 교차 접종. 지금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이것만 이제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백신까지도 늘려서 교차 접종이 오히려 더 우리가 면역 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선진국에 이제 토대를 내서 그렇게 하고 또 부스터샷 같은 경우도 올해는 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적절한 시점에 도입을 해서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차 접종도 걱정을 마시고 맞으시라. 네, 벌써 7월입니다. 기말 시험을 끝낸 학교들은 좀 있으면 여름방학에 들어가고요. 휴가철도 멀지 않았죠.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